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많은 한국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핵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 해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어느 곳의 전쟁을 먼저 이끌 것인가, 이런 의문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 추가 제재를 이어가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어디까지 이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 침공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배우 션 펜도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후원합니다. 오클라호마주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낙태를 중범으로 보고 10년 징역형에 10만 달러 벌금까지 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블루스테이트에서는 낙태 권리를 지키는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대학 융자금 상환 보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이고 자문이었던 이방카 트럼프는 자발적으로 1월 6일 폭동 사건에 대해 의사단 조사단에 조사 협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함께 오바마 케어의 결점을 보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로 걷기가 도전이던 1년을 조금 더 지낸 뒤에 마스터스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탑 뉴스가 날마다 뉴스 시작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로 말 그대로 정말 전체적으로 채워집니다. 한국에서 어제 어떤 분이 제가 기사로 봤는데 말하자면 닭 튀김 같은 것을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게 그냥 나에게까지 이렇게 닥쳐올 일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름도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원료가 있어야지 되는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그런 면에서 훨씬 지금 타격이 심하죠. 러시아에서 뭔가가 수입되지 않아서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결국은 튀김을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오르고 하니까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님들도 없어지고 팬데믹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나라의 일반인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안보적인 문제에서 국가가 있으면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나의 생명을 지켜줘야지 되는 게 국가의 그 존재의 이유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서부터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는 꼭 이 양측 핵을 개발을 해야지 된다. 한국도 남한 나름대로 이것만 많이 무르익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맺은 동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와는 다르다는 얘기도 중간에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이 개입된 시나리오가 나올 때 미국이 12월 달에도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서로의 방위 조약을 확약을 하고 더 넓히기도 하고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그렇게는 했지만 그게 돌발 변수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몇 번을 발사하고 해도 지금 적절한 어떠한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될 때 한국은 어떨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핵무기 포기한 건 다 알고 계시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개발하다가 미국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질 때 뭐 1,000개가 넘는 그 핵무기를 다 핵을 없애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해서 조약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무슨 뭐 러시아 쪽으로 이전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아무튼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러시안 스타일의 침략을 막으려면은, 러시안 스타일의 침략이라는 것은 과거에 핵을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때 주변에서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돕기는 도와도, 미국도, 유럽연합도, 나토도. 그래서 이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지 하는 겁니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포기했었을 때 전문가들은 서로 의견이 완전히 갈려졌는데, 그 결정이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할 거다. 미국과 러시아가 다 보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답은 민간인들에 대한 잔혹행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키브 인근의 뭐 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딱 이걸 보면서 토론할 여지도 없다. 토론할 여지도 없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의 그 온라인에서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의 그 침공을 막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한국이 목표가 아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같은 민족이고, 그렇지만 한국이 뭐 선제 공격을 운운하고 실제로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도 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후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한때 정말 그 핵무기를 개발을 하기도 하고 하다가 또 미국이 놓았던 것도 다 걷어가기도 했고, 그 당시에 뭐 900 몇십 개인가 됐었죠. 그랬는데 그게 실수였다고 지금 생각을 한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수였다. 그때 남의 나라 말을 믿고, 조약이라고 하지만 조약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있을 수 없는 돌발 변수를 하나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종이에 사인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그 강화하고 워싱턴까지 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지 된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에 그 요구 내지는 요청을 해왔는데, 카네기 재단과 시카고 카운슬이 2월 달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1%의 한국인이 이제 그 핵무장,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한이 갈려져서 뭐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나누느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한반도는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한국은 그 침공 자체를 지지를 하고, 지금 이 형편이잖아요. 해서 위험해질 때 그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다 하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국가적인 것으로 대비를 해놓고 봐도. 조경환 씨군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무기를 들고 누가 막 공격을 할 때 옆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기가 무서워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이 무서워서 91년도에 핵무기 다 뭐 1200기 정도를 포기할 때는 우리가 지켜줄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젊은 모습으로 사인을 했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좀 오해가 있다라고도 뉴욕타임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을 제외한 재래식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재래식 화력 비교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뭐 군사력이 6이고 화력이, 북한은 32.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22위, 러시아는 2위. 한국이 2위, 한국이 6위, 러시아가 화력에 있어서 2위, 북한이 30위, 우크라이나가 22위.
이라는 겁니다. 재래식으로 화력을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의 동맹국이 아니고 미국하고도 공식적인 동맹국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과거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있고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한국과 워싱턴은 방위 조약이 철저하게 맺어져 있어서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12월 달에 국방장관 연례 미팅에서도 다시 한번 그 억제력을 구속력을 연장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이 침공을 받으면 핵을 동원을 해서도 핵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으로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겠다 하고 이제 재다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000명의 미군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한국에는 사실은 또 두 가지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주한미군 뭐 철군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미 감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부에서는 많은 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워싱턴의 이 약속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또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러다가 뭐 이도저도 안 되고 방위금 분담금 많이 내라고 하고 하면 엄청 또 비난하잖아요. 믿지 못할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이건 당과도 상관없구나.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하고도 상관없구나 하면서 또다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침공도 막지 못했고 북한이 침공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 퍼시픽에 만약에 북한이 아시아 퍼시픽의 미군 도시와 군사시설을 어떠한 핵 공격에 취약하게 내버려 두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 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계에서 이런 안보 분야에 대해서 약속을 한 미국의 리더십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무능함, 무기력함을 우리는 보고 있다. 생존과 번영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회의감을 갖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2월 달에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남북한은 뉴욕타임즈가 얘기하기에 자신들을 외세와 그런 강한 그런 침략, 외세의 점령, 침략으로 분단된 약소국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왜 한국 속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중국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여 조심하라. 강대국을 다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한반도처럼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를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계속 북한의 핵무기를 보호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호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199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미국 중앙정보국이 북한의 뭐 물리학자를 암살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잘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다.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게 이제 주요한 팀인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한마디는 바로 이 주인공이 얘기한 주인공이 이제 기자였었잖아요. 뭐 CIA 막 추적하고 하는 그 주인공이 얘기한 이 한마디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지킨다고 누가 보장을 하는가? 그게 보장되는가? 결국은 민족주의 바탕에서의 핵, 요즘과는 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인데 북한이 설마 핵으로 우리 남한을 쏘겠어? 하는 그 바탕에서 1990년대 쓰여진 이제 이 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자인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박정희가 전 대통령이라고도 안 한 것 같아요. 몰래 핵무기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 미국이 그 당시에 주한미군을 축소하기 시작했을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한국이 그 위험한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지금과는 달리 그러다가 워싱턴이 포기하라고 압박해서 포기를 했고 지켜준다고 핵우산으로 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1991년도 핵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미국이 걷어냈습니다. 950개까지 갖고 있었는데 국제적인 핵무기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 못했던 거죠. 그럼 남한은 주변 국가가 다 핵을 갖고 있어요. 뭐 일본 빼고 북한, 러시아, 중국 핵무기 국가에 둘러싸여서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는가? 미국은 지켜주겠다고 얘기는 하죠. 서약은 하죠. 그런데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믿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한에서 핵무기 개발이 자주 거론됐는데 중요한 정치 운동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전에.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미국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것들 워싱턴은 한국의 핵무장을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전체적인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했고 구소련과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걸 왜 해 하면서 오히려 늘린다고 했고 이런 그 상황에서 워싱턴은 지역적인 그런 그 무기 경쟁, 핵무기 경쟁 한국이 하면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만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도 핵무장을 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끝난 거잖아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핵 확장에 대한 그 어떤 한국의 신뢰감을 높여줘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워싱턴이 최근에 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무조건 그 미국만 믿고 있어라. 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한 가지 가능성이 전쟁이 발생하면 나토 항공기가 미국의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과 뭐 비슷한 협정. 그런데 그런 옵션조차도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나면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꽉 잡아먹어서 그 땅으로 가고 나면은 뭐 우리도 원래 우리 거야 하면서 대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만을 홀딱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왔고 그럼 북한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럼 미국은 어디를 먼저 지킬 것인가? 대만을 먼저 지킬 것인가? 남북한 합쳐봐야 작은 그런 남한을 먼저 지킬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 불편한 의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니타운이라는 그 스팀슨 센터라는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곧 닥칠 일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의 움직임 곧 닥칠 일이다라는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제 제가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의 성명을 전해드리면서 그 문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고 이제 그 서욱 국방장관이 한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물음표를 하고 점점점을 찍어놓고 그 옆에는 다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한 줄에는 딱 그 말밖에 없었어요.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 점점점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다 하면서 남한이 그 북한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력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북한은 뭐 당연히 처음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의 미국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해서 제가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많이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50% 훨씬 이상이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해서 그 회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에 나갈 때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다리 삼아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그때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것보다는 핵 보유국임을 인정을 하고 군축회담을 한다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 물음표, 점점점이 나온 것이고 우리도 핵무장 해야지 된다. 능력은 있으니까 원래 개발했었던 것도 있고 한국이 뭐 원자력 능력도 대단하니까 그렇긴 한데 또 새로운 정부는 미국과 그 친미 관계를 맺으면 이게 또 그 미국을 생각을 해서 쉬운 일인가 이 같은 여러 가지 딜레마가 한국에 있습니다. 해야지 될 뉴스는 무거운 뉴스인데 그보다 더 용기를 주는 뉴스부터 하고 싶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타이거 우즈의 제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월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에 얘기를 했고 어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느낌으로는 경기에 나갈 것 같다. 그 직전에 뭐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회복 잘 되고 있고 날마다 회복되는 걸 보고 도전이지만 익사이링하다 했는데 누구도 원치 않는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골프의 관점에서 신체적으로는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다. 지금도 뭐 걷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뭐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걷는 것 자체도 도전이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주 빨리 I do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타이거 우즈가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같은 것으로 슬럼프를 겪었고 2019년도에 우승했을 때가 43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를 했었습니까? 15번째 메이저 대회 그리고 5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때 정말 오늘의 미국이 뭐 스포츠 뉴스를 많이 하지 않지만 세계가 너무너무 놀랐죠. 아주 막 즐겁게 놀랐던 때였는데 2021년도 2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한 84마일에서 87마일 정도로 달렸다고 하고 팔로스버디스에서 현대 SUV를 타고 자동차가 걸려 있었잖아요. 공중에. 그리고 그만큼 다쳐서 뭐 발 속에 다리 속에 뭐를 넣고 지금 그렇게 재활 훈련을 했는데 3월 달에는 누워 있으면서 햇빛을 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골프 다이제스트와 인터뷰한 것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걷는 게 이제 도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해 12월 달에 아직 멀었다. 골프하려면 아직 멀었다 했거든요. 지금이 4월이잖아요. 오늘 4월 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타에서는 우승하고 그 옛날에 젊었을 때 우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인데 25년 만에 다시 그 어거스타에서 타이거 우즈가 아팠다가 이긴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 도전을 이겨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4개월 만에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 잘하는 것도 워낙에 이 정신력이 강해서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보면서 경기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픈 것을 뭐 40대 중반에 그렇게 다리를 다쳐서 회복되고 골프를 다시 하고 걷는 게 그 소원이었고 햇빛 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타이거 우즈에게 박수를. 이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들이 마시는 특별한 차의 향기를 즐기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광장에서 이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했던 것을 정말로 뭐 차려입고 감상할 수 있고 그 극장도 파손되긴 했지만 뭐 그 마리우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션 펜이 미국의 진보인 MSNBC와 보수인 팍스뉴스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션 펜이라는 영화 배우는 오스카상도 2번인가 받았죠.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고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그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도 뭐 영화배우 같지 않았어요. 무슨 정말 전투복 차림 비슷한 그런 군복을 입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 정말 비범한 용기, 우크라이나 국민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용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요. 그리고 교황도 어제 그 러시아의 대량 살상을 다시 한번 크게 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에게 키스를 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기가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색깔도 그냥 그 파랗고 노란 이색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이런 색깔로 돼 있고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고 얼룩이 있고 찢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키스하면서 전쟁을 끝내라 명령조로 무기를 침묵하게 하라. 이번에 그 사일런스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미에서 젤렌스키도 사일런스 곧 음악의 반대말이고 라이프의 반대말인 죽음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무기를 침묵하게 하라. 죽음과 파괴를 뿌리지 말아라. 난민도 있었어요. 이태리도 많이 갔잖아요. 이 아이들은 안전한 나라로 도망쳤었어야지만 됐다. 이게 전쟁의 열매다. 잊지 말아라. 우크라이나 사람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차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그 잔혹 행위에 대한 그 증거가 보로다니카 뭐 이런 데까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적십자사가 아직도 뭐 도시가 뭐 80% 90% 이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그 상태로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마리우폴 지역에서 구조대가 아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난민 생활이 싫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낮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미국 라디오에서 폴란드로 그 난민으로서 간 그것도 이제 며칠 전이니까 이 부차 상태가 드러나기 전이었죠. 엄마와 아이가 어린 아이가 난민으로 갔는데 그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그 폴란드에서 지금 한 240만 명 정도가 그곳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좋은 호텔을 딱 그렇게 해줘서 그 좋은 호텔에서 지내니까 아이는 처음에는 무슨 휴가 온 것처럼 그때까지는 그 며칠 전까지는 아이는 아주 해피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해피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Of course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지. 나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게 장기화된다면 난 여기서 뭘 기술을 배워서 일해야지 되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들떠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고 휴가 지내는 줄 아는 저 어린 아이를 보면은 안심이 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나 무겁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생활보다는 나는 그냥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에서 뭐 살아보겠다 하고 다시 우크라이나 집으로 돌아가시는 난민 생활이냐 전쟁터에서의 생활이냐 사이에서 전쟁터에서의 생활을 선택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도 이젠 뭐 한 달이 넘고 하니까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뭐 최대 금융기관이요. 그 셀바뱅크 알파뱅크에 대한 뭐 차단도 하고 또 푸틴 주변 사람들 거기에 이제 푸틴의 두 딸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 있는데 푸틴 자체의 그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입었던 코트가 14,000달러 코트라는데 뭐 그런 것을 입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누군가가 요트를 선물을 해. 그 요트의 길이는 뭐 또 뭐 몇백 피트짜리 요트도 한 개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단한 맨션, 흑해 인근에 뭐 완전히 뭐 섬처럼 생긴 뭐 이런 곳들 많은데 푸틴의 것을
딱 제재도 못하고 재산 자체가 측정이 안 되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남의 명예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라는 국가 소속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보다 봉급이 뭐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연봉이 14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연봉 14만 달러 갖고 뭐 모스크바에 작은 아파트먼트 있어요. 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푸틴 그 자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유럽연합은 이제 석탄 수입 금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5일까지 아마도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덜란드는 12개 이상의 러시아 소유의 슈퍼 요트를 다 지금 압류했는데, 러시아 소유라는 게 거의 이제 그 푸틴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스웨덴, 덴마크, 이태리, 스페인 모두 이제 러시아 외교관들 추방을 했고,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도 키브에서 지금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키브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부차라는 곳이. 그러니까 포기를 했지만 체르노빌에서는 완전히 떠났고요. 그 키브의 약간 북동쪽 체르노빌에서는 그랬고, 키브 주변은 조금은 남아있긴 하는데, 이게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서 다시 완전히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푸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지율이 83%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보복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시위를 하잖아요. 전쟁에 반대한다고. 우리의 친척이고 친구인 우크라이나 사람들 살게 해두라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이 15,000명 이상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푸틴의 주변에도 매파가 있는 겁니다. 항상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올 때에 그 군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파의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키브를 완전히 포기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장기 목표가 아직 그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동쪽에 우리 돈바스에 집중하겠어. 여기서는 아직 별 성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수품 공급망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도 주변에서와 마찬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우크라이나 군대의 3분의 1이 돈바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쟁 전에는 그 돈바스라는 주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위성과 우주선 등등으로 러시아의 그 핵무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연방학자금입니다. 대출 상환이 뭐 거의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연기돼 왔었죠.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갚아야지 되는 건데, 오늘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곧 발표를 하겠죠. 8월 31일까지는 연기한다. 그럼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이거든요. 9월부터 갚아야지 된다는 건데, 이게 계속 정치인과 일반인들로부터 뭐 코비드로 뭐 힘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고 압박을 받아서 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연기가 되고는 있는데, 이 같은 연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계속 연기할 수 있다면 탕감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는 학자금 그 융자 빚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인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평등 이슈다. 그러니까 탕감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연기할 때마다 어떤 경우는 뭐 이자 이런 것 계산하기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년 이상 그 동결이 됐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3,700만 명 정도가 연기 그런 그 혜택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연기지 언젠가는 내야지 되는 그런 그 돈이잖아요. 오히려 다른 대출, 뭐 모기지를 제외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뭐 혜택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부터 다시 내셔야지 됩니다. 하는 거 안 하고 조금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빚을 없애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이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했는데, 거의 모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산모가 생명이 극박하게 위험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하면 안 된다. 낙태하면은 10년 징역형에 10만 달러 벌금, 중범이에요. 중범. 완전히 그 낙태가 중범. 이것도 의회에서, 주의회에서 찬성 70대 반대 14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요. 상원은 지난해에 통과를 시켰고, 그 케빈 그 스테이트 주지사는 당연히 공화당이고 서명을 하겠죠. 이분은 내가 미국에서 가장 프로초이스, 이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자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8월 26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임신 6주일 이후에 안 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주가 지금 그 전체적인 현재까지는 낙태의 뭐 반 정도는 텍사스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소송을 다시 한번 하죠. 반대편에서 소송을 하고 있고, 연방 낙태법이 있는 한 뭐 한 23일이 아니라 23일이면 뭐 3주일이네요. 텍사스보다 더 가혹하네요. 23주일 이후에는 그 낙태를 웬만하면 금지하게 하는 그런 연방 낙태법이 아직은 존재하는 한, 어떠한 그 낙태법을 만들었을 때 그 고소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해서, 미시시피가 15주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연방 낙태가 금지가 되게 되는, 21세기에 미국이 그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콜로라도주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낙태 권리 자유법안을 통과시켜서 서명을 하고, 버몬트주도 11월 달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버몬트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주이고, 버니 샌더스의 주이고 해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낙태를 자유로 하는. 문제는 돈입니다. 캘리포니아라든가 오레곤주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도시에서는 낙태하는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것에 대한, 워싱턴도 마찬가지고요. 비용을 좀 재정적인 것을 확대를 하고 있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주 화요일에 낙태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오레곤 다 비슷한 법을 갖고 있고요.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에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이쪽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뭐 이 낙태에 관련된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뭐 장학금을 준다던가 대출 뭐 상환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제가 어제 봤는데, 어제 병원이 2층에 두 군데가 있는 곳이고 아래층이 비어 있었어요. 은행이 합병되는 바람에 그 은행 자리였는데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 페어런트후드 같은 그런 그 가족 계획을 상담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곳이 아직 오픈한 것 같진 않고 딱 이렇게 크게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만 봤습니다. 레드 스테이트냐 블루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정책이 가장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낙태법이고, 그리고 이 낙태법이 11월 선거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 그런 그 기준점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방카 트럼프는 의회 1월 6일 폭동 사건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결해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8시간 동안 그 의회 조사단의 질문에 답변을 했답니다.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았고요. 또 이방카 트럼프 자신도 딸이기도 하지만 자문이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의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던가 어떤 특권 주장을 한다던가 그런 것 안 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나중에 연설하더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뭐 카멜라 해리스 굉장히 분위기 백악관에서 분위기 좋았고 락스타 비슷한 그런 환영도 받았고 결국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 많은 그 협상 과정을 부통령도 많이 해서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당시 해리스와 이 바이든과 나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러나 지금 불완전한 그 가족 결함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가족을 추가하면 뭐 어떻게 뭔가를 해야 보조금을 못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행정 명령 같은 것에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도 했고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그 전 대통령의 딸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갔다 하니까 무슨 딸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뭐 비밀스러운 딸이라고도 하고 첫째 딸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36살 그리고 둘째 딸은 34살인데 첫째 딸은 유전학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댄서였는데 지금 수학자가 된 댄서인데 무슨 뭐 락앤롤 댄스 같은 것 췄던 그런 그 딸들이고요.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변 사람들 자꾸 조이면서 푸틴까지 조이고 싶은데 푸틴의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요. 강혜신이었습니다.